황금이 물처럼 흔했던 나라. 과거 대한민국이 생산했던 황금은 양과 질 양쪽에 있어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무리한 채굴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황금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금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이러한 세간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아직도 한국 땅 밑에는 엄청난 금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며 어디에서 이 금이 발견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의 나라.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 알-이드리시는 신라를 바라보며 황금이 너무 흔해 개의 사슬도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기며 한국에 넘쳐 흘렀던 황금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신라와 교역을 자주 했던 일본에서도 신라를 가리켜 황금이 많다고 자주 서술했으며 눈부신 금은 채색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넘쳐 흐르다 못해 흔하디 흔했던 그 시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기록에서도 부자들은 집을 만들 때 금박을 입혀 번쩍이는 집을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 많은 황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학계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 갑작스럽게 황금이 넘치게 된 까닭으로 사금을 캐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박홍국 박물관장은 실제 경주 남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10곳을 돌아다닌 결과 사금 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사금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과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금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사금 채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상도 지역에서 금을 바치는 곳이 6군데가 있었는데 그 모든 지명에 탄과 천이라는 지명이 붙여 있었습니다. 무랴탄, 요촌탄, 솔량천, 가조천 등이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신라가 경주를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라는 것을 보면 금은 신라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금에서 나온 양만으로도 중국과 일본, 심지어 중동 지방까지 그 명성을 떨친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쓴 황금의 나라가 사실 일본이 아닌 신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장 먼 동쪽의 나라에서 황금이 물처럼 나온다는 기록을 미루어 봤을 때 신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황금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금 채취로 캘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기술자들이 사라지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사금의 기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며 어쩌면 산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황금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학자들 역시 사금이 흘러나온 양을 미루어 봤을 때 산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대량의 금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고 바라보며 이것이 개발만 된다면 엄청난 양의 황금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죠.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부자가 된 이들이 실제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멸망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광맥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 덕분에 조선 금광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일제시대 황금광 시대라 불린 이 시기는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인들까지 뛰어들 정도로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곡괭이를 든 남자들이 산구석을 이잡듯이 뒤졌죠. 1930년대 절정이었던 이 시기의 통계를 살펴보면 광산 노동자가 35,814명인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조선인으로 알려진 광산 노동자가 무려 34,178명으로 무려 9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광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금을 캐는 일은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지만 깊은 광맥을 발견하고 이를 캐내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거나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운이 좋은 이는 금광을 찾아 엄청난 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조선인이 바로 최창학이었죠.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경교장의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평생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는 인물인데요. 그는 금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삼촌의 돈을 빌려 금맥 개발에 나섭니다. 평안북도 인근을 살피던 가운데 운 좋게 광산을 발견하고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수백만 원을 보유한 거부가 되었죠. 당시 물가를 생각해보면 몇백억을 보유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금광을 일본 회사 미쓰이에게 300만 원에 팔고 새로운 금광을 찾게 됩니다. 이미 이 과정에서 유명인사가 된 그는 사업에 지장이 가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음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광산 물색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결국 그는 삭주 인근의 광산을 매입하게 되고 차근차근 돈을 번 것들을 잘 모아 광산 매입을 시도하죠. 그 결과 평안도에 있는 금광 대부분이 그의 손에 들어가 그는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친일파들이나 일본인들과는 달리 밑바닥에서 조선 최대 거부로 등극한 것입니다. 일제도 이 사실을 보고 본격적으로 금광 개발에 나섭니다.
1934년 조선재련회사가 설립되고 광산에서 캔 금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장항재련소를 통해 만든 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일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광산이란 광산은 모조리 수집해 금을 장항재련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곳이 바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모악산 광산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이 나오는 장소로 그곳에서 생산된 금이 곧 일제의 금 보유량과 같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실제로 김제라는 명칭은 원래 금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에 지명 역시 금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금산사라는 명칭도 금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을 악착같이 모았지만 태평양 전쟁 이후 일제의 폐색이 짙어지면서 일제는 그동안 운영하던 광산을 폐쇄하기에 이릅니다. 기록은 물론이고 심지어 관련자들까지 없애면서 흔적을 꼼꼼하게 지웠죠. 그 결과 대부분 황금 광산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버려져 활용할 수 없는 곳들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황금을 본격적으로 캐기 위해 광산을 찾았으나 남은 기록이 빈약했고 흔적도 찾을 수 없었기에 금 발굴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광산들은 명맥을 이을 수 있었고 이 광산에서 나오는 금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매달 100kg 이상의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달마다 63억 원씩 생산된 것이죠. 1년 단위로 계산하면 750억 원 되는 금이 구봉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충북 음성의 무국광산 역시 엄청난 양의 금을 생산했고 주요 광산의 금은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낮은 지대에서도 나오던 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곳을 파야만 나오게 되면서 채산성 문제가 불거졌고 광산 인부 대우 역시 문제가 되면서 점점 금광산은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금채굴을 하는 광산은 은산광산만 남았고 다른 광산은 전부 폐광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의 나라라 칭송받았던 옛 시절과 달리 이제 한국에서는 황금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깊은 곳을 파거나 혹은 운이 좋게 금을 찾는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소량의 금만 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엄청난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 화제를 모았던 곳들도 막상 캐보면 양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망하는 이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충북 제천에서 금이 발견된 것인데요. 확정된 광량만 100만 톤에 이르는 금광이 발견된 것이죠. 제천광산은 대한광산개발이 소유한 광산 중 하나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생산광산입니다. 최근 금값이 올라가면서 이에 주목한 대한광산개발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숨어있는 대규모 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광산에 대해 집중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탐사 중 우연치 않게 발견한 광맥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보통 금광의 매장량을 산정할 때 추정 광량과 확정 광량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시추를 통해 확인한 확정 광량은 공인기술사가 직접 금맥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실하게 채굴이 가능한 금만 기록합니다.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만큼 보통 적은 양이 기록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제천광산에서 확정 광량만 100만 톤 이상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추정 광량까지 합산하면 100만 톤 이상을 캘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토미조사에서는 무작위 6곳의 시료에서 평균 13g 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5g 정도만 있어도 채산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아득히 뛰어넘는 양이 발견된 것이죠.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금광의 발견은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인들도 자국 부동산 침체와 위안화 약세로 인해 안전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금을 잇따라 매수하며 금은 현재 부르는 값일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이 1447톤의 금을 수입하며 지난 2018년 1427톤의 금 수입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금을 중국이 수입할 것이라 바라봤습니다. 헝다 사태와 더불어 불안한 부동산 경기가 중국인들로 하여금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몰두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대규모 금맥 발견은 엄청난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 역시 한국 금광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유명한 금광으로 소문난 구봉광산, 고창광산은 채굴이 이뤄지지 않아 오랫동안 폐광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요. 최근 글로벌 광산 기업인 영국 블루버드 머천트사가 구봉과 고창 금광 개발에 의욕을 보이며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 금광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죠. 국제 원자재 무역기업인 리빙스톤 컴퍼니 역시 한국에 묻혀있는 순도 높은 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한민국 금광 4곳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리빙스톤 컴퍼니는 이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 금광산업 면허와 금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 월 300kg 규모의 금 원재료 공급 능력을 확보한 회사인데요. 생산성 없는 사업에 절대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한 리빙스톤 컴퍼니가 한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한국 금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지역 외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미개발 지역인데요. 아직 탐사가 덜 되었기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묻혀 있을지 미지수라며 이 지역을 탐냈습니다. 실제로 연천군 지역에 있는 금맥 개발을 위해 국내 사금광 업체가 금 채굴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한 미군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있었죠. 어쩌면 지금 금을 많이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착각일지 모르는 상황. 아직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한 곳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의 금맥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황금의 나라로 불린 대한민국이 다시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며 숨겨졌던 대한민국의 금이 계속해서 발견되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